단골 식당의 음식 맛이 갑자기 변하거나 평소 즐겨 쓰던 제품이 예고도 없이 매장에서 사라져 당황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은 예전과 똑같은데 결제 금액은 자꾸만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은 눈에 띄게 떨어지는 현상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어쩌다 발생하는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들의 이면에는 기업의 소유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숨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불리는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마치 공식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부채 전략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불어 왜 그들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을 사들이려 하는지, 그리고 왜 결국 평범한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프라이빗 에쿼티, 즉 사모펀드라는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모아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전문적인 투자 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분을 아주 일부분만 매수하는 것과 달리 사모펀드는 경영권 전체를 확보하여 회사의 모든 의사 결정을 독점적으로 행사합니다. 이들은 회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경영진을 교체하고 구조를 개편하며 단기간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기업 전체를 사들이는 과정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부 차입금을 활용합니다. 사모펀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를 싸게 사서 가치를 올린 뒤 몇 년 안에 비싼 가격으로 다시 되파는 이른바 기업 플리핑 방식입니다. 이것은 낡은 집을 구매하여 수리한 뒤 비싸게 되파는 주택 개량 사업과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살아있는 노동자와 수많은 고객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모펀드의 결정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보다는 단기적인 재무 지표에 집중하게 되어 종종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헤지펀드나 벤처, 캐피털과 혼동하곤 하지만 이 세 가지 투자 형태 사이에는 아주 명확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헤지펀드는 주로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반면 벤처 캐피털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오래된 성숙한 기업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습니다. 블랙스톤이나 KKR, 그리고 아폴로 같은 이름들은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사모펀드들로 여러분도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자산을 굴리며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마트와 식당, 그리고 병원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할 때 사용하는 마법 같은 기술인 부채 차입, 매수, 즉 LB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BO라는 용어는 언뜻 들으면 매우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 원리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상의 신발 회사인 위웨이 슈즈가 시장에서 1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한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사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회사를 사기 위해 현금 1억 달러가 전부 필요할 것 같지만 사모펀드는 결코 자신들의 돈을 모두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체 매입 대금의 20%인 2천만 달러 정도만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꺼내고 나머지 8천만 달러는 은행이나 다른 대주들로부터 빌려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마법은 인수가 완료된 직후에 벌어지는데 이들은 인수를 위해 빌린 막대한 빚을 사모펀드가 아닌 인수한 회사에 넘겨버립니다. 위웨이 슈즈는 이제
사모펀드의 소유가 된 동시에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었던 8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부채를 짊어진 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당장 눈앞의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진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가장 먼저 인건비를 절감하기 시작하며 이는 곧 수많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발의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하고 질 낮은 원자재를 사용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노후화된 매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장기적인 투자는 모두 중단되고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한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몰됩니다. 결국 고객들이 매장에서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나빠지고 제품의 내구성은 떨어지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LBO 전략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실제 사례로는 한때 세계 최고의 장난감 왕국이었던 토이저러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모펀드들이 연합하여 토이저러스를 인수할 때 발생시킨 막대한 부채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출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이저러스는 급변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응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으며 결국 2017년에 파산 신청을 하고 모든 매장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2024년에 다시 시장에 복귀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사모펀드 체제 아래서 겪었던 고통의 시간은 회사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는 회사가 빚더미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모펀드들은 여전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 구체적인 수익 창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모펀드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익 모델은 회사로부터 가능한 한 빠르고 많이 현금을 짜내는 방식에 집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원 감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회사의 고정 지출이 즉시 줄어들어 매출이 그대로여도 장부상의 이익은 기적처럼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전방위적인 비용 절감으로 더 저렴한 식재료와 공급업체로 바꾸고 매장 청소 횟수나 고객 서비스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이윤을 남깁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가장 직접적인 수익 증대 방법인 제품 가격 인상으로 품질은 예전보다 못함에도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일 리스백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매각 방식인데 회사가 보유한 금토지나 건물 부지를 팔아치워 즉각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사모펀드는 건물을 판 돈을 챙겨가지만 원래 건물의 주인이었던 기업은 이제 매달 막대한 월세를 내며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수된 기업의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계속 받게 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수수료를 사모펀드가 챙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위웨이 슈즈가 1,000만 달러를 추가로 빌리면 사모펀드가 수수료로 100만 달러를 가져가고 회사는 900만 달러만 쓰면서 원금은 다 갚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 배당금 지급으로 회사의 운영 자금이나 예비비를 털어서 소유주인 사모펀드에게 합법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배당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업 플리핑으로 단기 수익 구조를 억지로 만들어 가치를 부풀린 뒤 다른 투자자에게 회사를 비싼 가격에 팔아넘겨 최종 이익을 챙깁니다. 만약 회사가 빚을 견디지 못하고 매각 전에 무너지더라도 사모펀드는 이미 수수료와 배당금으로 충분한 본전을 뽑았기에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탈적인 플레이북은 왜 수많은 우량 기업들이 사모펀드의 손을 거친 뒤 급격히 쇠퇴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최근에 유명한 사례인 레드랍스터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비용 절감과 부동산 매각 시도로 인해 경영권에 심각한 압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미국 대형 마트 체인이었던 마쉬 슈퍼마켓 역시 사모펀드의 과도한 부채 전가와 자산 매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여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이저러스나 레드랍스터는 운 좋게 회생의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사모펀드의 현금 추출기가 된 뒤 조용히 사라집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 속에서 실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노동자들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거나
남겨진 이들은 두세 사람 몫의 업무를 감당하며 과로에 시달립니다. 인력이 부족해지면 서비스 속도는 느려지고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며 결국 노동 환경의 악화는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직결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무분별하게 폐쇄되면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으면 생필품조차 사기 힘든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마트가 사라진 자리에 생겨나는 푸드 사막 현상은 사모펀드의 효율성 추구가 낳은 씁쓸한 사회적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양이 줄어든 음식이나 금방 고장나는 조잡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불만이 쌓여가게 됩니다. 기업의 모든 관심사가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이나 고객 만족이 아닌 오로지 대출이자 상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의 사모펀드 진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인력 감축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응급 클리닉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간호 인력을 줄이고 필수적인 안전 점검 횟수마저 최소한으로 축소하곤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이러한 극단적인 비용 관리 방식은 서비스 대기 시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주거 환경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사모펀드가 대규모 주택단지를 매입하면 임대료는 치솟는 반면 건물 유지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입자들은 더 열악해진 환경에서 살면서도 매달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하며 이는 사모펀드가 단기간에 자본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비즈니스가 붕괴하더라도 사모펀드는 이미 각종 수수료와 배당금 그리고 자산 매각 대금을 통해 원금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챙겨 떠난 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펀드 모델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유이며 기업의 파산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성공적인 출구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5번째 섹션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비판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왜 사모펀드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었던 저금리 기조는 사모펀드가 저렴한 비용으로 수십조 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을수록 사모펀드는 더 공격적으로 기업을 사들일 수 있었고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는 그들의 덩치를 키우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높은 수익률을 갈망하는 연기금이나 대학교 기금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공적 자금들이 더 높은 배당을 받기 위해 사모펀드의 손을 잡으면서 이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현금 보급로가 생겨났습니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나 파산 위기의 회사들도 사모펀드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는데 이들은 당장의 자금 수혈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사모펀드가 제시하는 가혹한 조건들을 거부하지 못한 채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인수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사모펀드가 여러 경쟁업체를 동시에 인수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방식 또한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신발 유통망을 사모펀드가 장악하면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기 어려워지고 사모펀드는 가격 결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간판을 달고 있는 경쟁업체들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뒤에 숨은 거대 사모펀드 하나가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모펀드는 주거와 의료, 그리고 식료품과 교육 같은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인 기초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필수 소비재 산업은 경기가 불황일 때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원이 됩니다. 정부의 규제 속도보다 자본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도 사모펀드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때쯤이면 사모펀드는 이미 다른 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새로운 우회 전략을 찾아내어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모펀드는 막대한 부채를 지렛대 삼아 기업을 인수하고 단기간의 수익을 쥐어짜내는 방식으로
자본을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해고하고 자산을 매각하며 각종 수수료와 특별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현금을 바닥나게 만듭니다. 설령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최종적으로 파산하거나 무너지더라도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이미 그전부터 충분한 이익을 거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왜 우리가 사랑하던 브랜드들이 갑자기 변하거나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치솟고 품질은 조잡해지며 서비스는 엉망이 되는 현상들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설계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 뒤에 어떤 거대 자본이 숨어 있는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경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보태주세요. 사모펀드 외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복잡한 경제나 사회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설명한 사모펀드의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실제 사례들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고르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하는 기초 체력의 유무입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일수록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훨씬 수월하며 이는 LBO, 즉 부채 차입 매수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건실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꾸려온 기업일수록 사모펀드의 타깃이 되어 부채의 늪에 빠질 위험이 역설적으로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사모펀드는 인수한 기업을 개선하기보다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예쁘게 꾸며서 다음 매수자에게 넘기는 일종의 화장술에 더 능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가치나 무형의 자산들은 단기 이익이라는 괴물에게 하나둘씩 잡아먹히며 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숙련도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무시되고 고객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가격 인상이라는 탐욕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제품의 가격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움직이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본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 기술이자 강력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모펀드가 부동산 시장에 침투하여 우리의 주거 비용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사모펀드라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섹션에서는 사모펀드가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모펀드는 주로 기업에 집중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렴해진 주택들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수만 채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이를 거대한 임대 제국으로 탈바꿈시켜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거두어들입니다. 개인 구매자가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대출을 고민할 때 사모펀드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현금 매수를 진행하며 시장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평범한 가족들은 자본력에서 밀려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모펀드가 소유한 집에 월세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된 사모펀드의 최우선 목표는 주거의 질 향상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임대료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해마다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며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거주 비용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반대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택 유지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건물이 노후화되어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이 새는 천장이나 고장난 난방시설을 고쳐달라는 세입자의 간절한 요청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리 시스템 체계 속에서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단 며칠이라도 연체할 경우 사모펀드는
자비 없는 퇴거 절차를 즉각 진행하며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주거의 상품화는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불러오고 사람들을 더 불안정한 삶으로 내모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에 이어 사모펀드가 최근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핵심 분야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간 의료 서비스 시장입니다. 그들은 지역의 중소병원들을 차례로 인수하여 대형 네트워크를 형성한 뒤 관리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의료 현장에 자본의 논리를 이식합니다. 병원 경영진이 된 사모펀드는 수익성이 낮은 진료 과목을 폐쇄하거나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높입니다. 더 적은 수의 간호사가 더 많은 환자를 돌보게 만드는 인력 구조 조정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높이고 결국 치명적인 의료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이 수익을 짜내야 할 공장으로 변질되면서 공공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아이들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역시 사모펀드의 손길이 닿으면서 교육의 질보다 수익률이 우선시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목격됩니다. 급식비 절감이나 교사 처우 악화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수준을 낮추며 이는 다음 세대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치료받는 모든 필수 영역에 사모펀드가 침투해 있다는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가 마주한 가장 차가운 단면 중 하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모펀드가 정치권과 맺고 있는 끈끈한 관계와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7번째 섹션에서는 사모펀드가 어떻게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법적으로 보호받는지 그 은밀한 유착 관계를 파헤칩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수익 모델에 방해가 되는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거나 교묘하게 지연시킵니다.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모펀드 운용역들은 세금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세 구멍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특히 이른바 성과 보수 과세 특례라고 불리는 제도는 사모펀드 매니저들이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에 대해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낼 때 수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세금만 내는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사모펀드의 고문이나 사회이사로 영입되는 회전문 인사는 사모펀드가 정부의 규제 감시망을 피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전직 장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수장들이 사모펀드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점차 그 날카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덕분에 사모펀드는 기업을 파산시키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더욱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쫓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통을 치유할 법적 장치는 점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섹션에서는 사모펀드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며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는지 그 실태를 다루겠습니다. 많은 사모펀드들이 겉으로는 ESG 경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장 먼저 줄이곤 합니다. 노후화된 공장의 정화 장치를 교체하는 대신 그 비용을 아껴 배당금을 잔치를 벌이는 행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기업은 오랫동안 가꾸어야 할 나무가 아니라 당장 베어서 목재로 팔아치워야 할 자산일 뿐이기에 환경보호는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납니다. 단기간에 재무제표를 개선하여 회사를 되팔아야 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10년 뒤의 환경 변화는 자신들이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모펀드가 떠난 뒤 남겨진 기업과 지역사회는 오염된 토양과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다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본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은 환경적 상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사모펀드들은 안전점검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대규모 가스 누출이나 화재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사모펀드의 세계관 속에서
자연의 가치나 인류의 미래 유산은 단지 거추장스러운 비용 항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이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용기 있는 저항 사례들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9번째 섹션에서는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삶터와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연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주택을 대량 매입한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집단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모펀드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폭로하고 지자체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압박합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해고와 처우 악화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파업과 단체 교섭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단기 이익을 위한 숫자로 치환되는 것에 분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비자들 또한 품질이 떨어진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 실태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은 사모펀드가 평판 리스크를 두려워하게 만들며 그들이 함부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부채 전가를 제한하고 인수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자 일부 사모펀드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눈속임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10번째 섹션에서는 사모펀드 시대에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조언해드립니다. 우선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기업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서비스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면 지체 없이 대안을 찾아 이동함으로써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 수익률만 강조하는 펀드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투자처를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기금이나 공제회와 같이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기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노후 자금이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거나 주거비를 올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뉴스를 읽을 때 단순한 수익 수치 이면에 숨겨진 노동 환경의 변화나 고객 만족도의 추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본의 논리는 차갑지만 그 자본을 움직이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합의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모펀드가 바꾸어 놓은 전 세계 산업 지형의 변화와 다가올 미래 경제 시스템의 대안적인 모습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여정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11번째 섹션에서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확장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과 이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대안 모델들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모펀드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이는 동시에 실물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단기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열을 올리게 되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폭주를 막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모델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소유권을 공유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인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동료를 해고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또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환경 보호에 투자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사모펀드의 차가운 자본 논리에 대응하는
따뜻한 대안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자산 탈취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안보나 공공 서비스와 직결된 핵심 산업 분야에는 사모펀드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금융은 본래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지 기업을 파괴하고 고혈을 짜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12번째 섹션에서는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의 비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분명 효율성이라는 무기로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의 파괴적인 속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세우고 탐욕스러운 투기 자본이 시장의 규칙을 망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모두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막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전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통해 사모펀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신 여러분은 이제 주변의 경제 현상들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금융의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인간의 얼굴을 찾아내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의 여정을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비판적인 시각이 모일 때 비로소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인간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모펀드의 실제 사례와 그들의 전략이 어떻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찾던 식료품 체인점이나 옷가게, 심지어 장내 서비스 회사조차 사모펀드의 소유가 되어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의 식료품 체인 중 하나였던 세이프웨이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을 겪으며 몸집이 축소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신선식품의 품질은 떨어지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나빠지면서 결국 소비자들은 다른 마트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는 제이크루와 같은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무리한 확장과 고가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가치는 무시된 채 오로지 단기적인 매출 증대에만 집중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독특한 스타일과 품질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장내 서비스와 같은 존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사모펀드의 개입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서비스코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례식 비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마저 유료로 전환하면서 고통받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모펀드의 전략은 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오로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자산을 빠르게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은 재정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하며 종국에는 사회적 신뢰마저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모펀드의 그림자 속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그들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펀드는 때로는 파산 직전의 기업을 인수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비효율적인 경영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사업부를 정리하며 새로운 기술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주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모펀드 역시 단기적인 수익률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모펀드의 어두운 면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본과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과 결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과 행동 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자본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모펀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영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